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의 여성 간부 동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노동 현장에서 많은 쟁점들을 몸소 체험해 왔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흐름을 하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의 노동 관련 제도들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요. 이 가운데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과 주 최대 52시간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에도 변화가 조금 있었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소위 말하는 주 최대 52시간제에 대한 예외 제도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 개인에 있어서의 청구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확대된 재택근로에 관해서 어떠한 지침 하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과 일생활 균형 그리고 일하는 방식들에 대한 변화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1년 노동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우선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인상폭이 높진 않았고요. 지금도 아마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8년 3월부터 추진됐던 근로시간 단축법의 일환으로서 법정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가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생활 균형, 그 다음에 모성보호의 일환으로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사용 시기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작년 말에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임신 중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도입돼서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보호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예가 되어 왔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주 최대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의 2018년 3월에 개정됐던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 시행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규율이라고 한다면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 청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리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가 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조건 명시 교부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기계 전자적 방식에 대한 서면으로서의 인정되는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또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고 이것들이 6개월에 있어서의 유예를 거쳐서 이제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 우리 조합에 있어서의 많은 동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해고자에 대한 노조에 대한 가입 제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의 자격이라든지 노동조합 활동범위라든지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약간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그 다음에 올해까지 보시면 우선 뭐 ILO 핵심 협약을 비준을 통한 노조법 개정이 아마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 현장 실무에서는 2018년 3월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더 나아가서 개인에 있어서의 청구권의 보장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상당히 조금 폭넓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노동조합 내에서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다양한 실무가들 분들께서 조언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점들 그런 점들을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계약상에 있어서의 기본 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에서 근로시간 단축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명확히 한다라고 한다면은 2018년 3월부터 있었던 1년의 정책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정리가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조금 해소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잘 되는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장들에서는 이번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은 쭉 더 잘 아시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선 명확히 하는 거는 행정해석에 따라서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부분을 법을 통해서 52시간으로 명확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들에 있어서의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적용 시기를
사업장의 규모별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2021년 7월 1일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있어서의 제도가 근로시간 제도가 입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 시행 시기를 한번 볼까요? 쭉 보면은 결국은 관공서 공휴일 민간 기업의 유급 휴일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있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된 전체 제도에서는 보면은 2021년이 되면은 거의 모든 근로시간 단축 제도들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중소사업장들에 있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실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퇴근을 위한 카톡 금지라든지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포괄임금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어려움들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추진이 되지 못해 왔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다시 대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많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장에 있어서의 실효성 강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받고 사업장 단위에서 어떤 규율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사업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금 어떻게 더 보완한다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을 넘어서서 휴식제도, 이제 11시간 휴식제도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11시간 일간 휴식제도를 어떻게 또 정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선 전반적인 사항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혹자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최대 52시간제라고 하는 표현 아니면 실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게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우리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 근로시간이라기보다는 노동시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어서의 제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이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제도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의 해소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이 정책 방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법에 있어서 특정한 네이밍이 안 된 제도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라는 표현에서 상당히 쟁점적으로 노사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어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이런 것들을 흔히 부를 때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데 있어서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들은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취지들입니다. 네, 나타났다는 게 좋은 취지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예외라는 점이죠. 예외고 근로자에 있어서의 불규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든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최대한 이런 제도들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있어서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이름 자체는 유연화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노동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간부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있어서의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아니면 생활상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취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어떤 주는 적게 하고 어떤 주는 많이 하는 등 그 편차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웨이브를 줄 수 있는 제도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업무량의 편차가 일별로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업무 조율이 가능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위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고요. 재량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보다는 사실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소위 말하는 재량성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위에 있어서의 내 제도와는 다르게 일하는 방식 자체가 아니고 보상, 휴가의 방식이 변한다라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불이익 변경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불이익한지 불이익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10인 이상에 있어서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방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과연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면 합의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의 지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합의의 방법이나 합의의 효력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준해서 이렇게 서명 날인함으로 있어서 3년 동안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용자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있어서 핵심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에 있어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일부 부서라든지 아니면 일부 직군의 경우에만 실시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 대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경사노위에서는 입법을 개정해서라도 근로자 대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사실은 주 최대 52시간제 같은 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그렇게 활용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가 누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 주 최대 52시간씩가 시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되고, 그다음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그럼 어떻게 과연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노위에 있어서 합의를 보면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를 지위를 갖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만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의가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자.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서 3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개정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기간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3개월 단위를 초과해서 6개월 이내까지 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식 제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쟁점이 다른데요.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많이 채택이 되게 되는데요. 의무 근로시간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야간 근로까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사업장에서는 다뤄줘야 되겠죠. 재량근로제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업무의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재량성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재량근로제를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재량 근로를 인정을 하면서 업무를 상당히 많이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재량 근로를 하면서 기본적인 지시라든지 진행 상황 점검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량 근로라고 하지만은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소정 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너무 두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재량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잦은 회의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재량성을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입법적으로 조금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까 경사노위에 따라서 논의에 따라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일의 형태를 감안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들 자체의 내용들도 조금씩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있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있는 방식 자체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 근로자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만으로 나타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살펴본 부분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생활균형, 워라밸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생활균형제도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사실은 남녀고용 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부분이 나중에 들어왔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있어서의 일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게 됐는데요. 지금은 남녀고용 평등보다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는 이 제도들 자체가 익숙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이 제도들의 변화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있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이 특히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여성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작년 2019년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말은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였던 게 유급 10일로 확대 적용이 됐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의 대체로 활용을 하는 거였는데요.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적으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 미사용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을 하도록 있도록 하는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가족돌봄 휴직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급휴직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긴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개편돼서 가족돌봄 휴직 플러스 가족돌봄 휴가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휴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1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돌봄 과거의 휴직제도보다는 훨씬 그 사용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적인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입니다. 과거에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임신기라든지 육아휴직의 대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들만 일부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족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질병이라든지 사고 아니면 은퇴 준비라든지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되는 청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사실상 대체 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있는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업주가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축 청구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우 금지라든지 아니면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적용을 할 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가족 돌봄, 아니면 본인 건강의 악화,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없는 한 이것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축 청구권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단축 청구권은 1년이긴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동일하게 주당 15에서 30시간의 범위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단축하는 시간은 최소 10시간부터 최대 25시간씩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단축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 기간이 학업 같은 경우에는 단축 1회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 기간이 1년은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유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족 돌봄 같은 사유나 아니면 본인 건강 사유는 의료적 목적에 따른 증명이 가능합니다. 은퇴 준비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학업 같은 경우가 정규 교육과정이라든지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학업을 사유로 했을 때는 1년의 범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학과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행이 힘들겠죠. 대학원 과정도 사실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1년 단위에서 일어나는 학업에 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학업에서는 독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생각이 나기 힘들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한편으로는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 개발 정도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청구권으로 보장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14일이 대처 인력이 상당히 좀 짧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처 인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체 인력의 채용이 용이한 구조가 용이해야지만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하기에는 쉽게 대체 인력을 구인을 할 수 있고요. 업무의 성격상 분할도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실제 있어서는 사업주가 업무 성격에 따른 거부라든지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여지는 없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라밸 정책의 차원에서 보면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청구권이긴 한데 사업장에 있어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과 직무 능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었던 부분은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자체는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 같은 경우도 첫 3개월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최소한에 있어서의 육아휴직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한쪽에 있어서의 육아 책임을 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로 상향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 아니면 모부 이런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고 우리 조합원 여성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해서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합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상임금 100%로 주는 부분은 이게 정책적으로도 맞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도 옳기 때문에 상향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와 인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쭉 했을 때 이제 육아 필요성이 강한 부분이 강한 시기가 있고 조금 좀 여유로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분할의 횟수를 점차 늘리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요. 개념상은 좀 이상하지만 육아라고 하는 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있어서의 이유를 하는 게 육아가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뱃속에 키우는 것 자체도 키우는 것과 동일하지 않냐라고 해서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뭐 한견 이해는 되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 이후에 있어서의 출산 전후 육아와 육아휴직은 출산 시점으로 인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임신 시기에도 육아휴직과 같이 충분한 휴직 기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임신 중에 있어서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를 확대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뭐 아직까지 논란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임신 중에 있어서의 딸의 임신 휴직을 따로 도입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모성보호를 가장 두텁게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지원 제도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주요 대책을 보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씩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도 인상하겠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도 하겠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확대해가지고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특고까지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인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법에 있어서의 내용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로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지침들이 나왔는데요. 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어서는 재택근무는 단순히 그냥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가족 친화를 위해서 권장되는 형태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법에 보시면은 탄력적 근무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를 예시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들 자체가 소위 말하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에 있어서의 평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시행하면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택근무는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는 질적으로 구분이 되고 그냥 권유가 되고 있는 가족친화법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재택근로가 확산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택근무의 도입 실시에 관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로 돌아가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그 다음에 단체협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도 당연하게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상에 있어서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일하게 되는 그 차이점 빼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택근무가 소위 말해서 재택근무가 특별하게 지침으로 활용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죠. 아까 살펴봤듯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에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택이 됐던 아니면 기본적인 방식 아니면 뭐 다른 장소가 됐던 거기에 대해서 규율을 할 필요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특히나 이런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면 합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절반은 옳습니다. 다만 더 그 방식을 명확하게 실시하고 하려고 하면은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와 결부를 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재량근로제가 허용되는 업종, 직종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 방식으로도 재택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어서의 그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재량근로제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택근무 방식과 다른 자율형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주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택근무와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했을 때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통상적인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휴게, 유급휴일, 휴식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휴게, 휴일 제도가 재택근무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주지가 되어야 되고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복무관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냐 아니면은 사업장 근무냐에 있어서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는 특성상 근로시간과 사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근태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조금 섞여 있다라든지 아니면 복장이 조금 더 문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근무 장소에서 사적 용무를 뭐 했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주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심한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징계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사업장 자체에서의 규율 방식,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뭐 경고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노사에 있어서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가 조금 문제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성과평가에 있어서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과의 차등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이제 문제는 재택근로를 약간 성과평가에 있어서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좀 권장하는 순환형이 될 텐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특정 근로자들에 의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고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장에서 활용되지 않는지라는 부분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과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을 잘 주지를 해야 될 텐데요.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 PC나 스마트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재택근무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동의를 강요하는 부분도 부당하게 강요하는 부분도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인 감시 방식을 이용해서 재택근무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하면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인격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될 부분은 보안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있는 업무는 당연히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책임 자체는 근로자에게 조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안을 위해서 독립된 작업 공간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자택 내 근무 장소를 특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자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에 있어서 규칙 사유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로 인한 보안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징계 양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있어서 다양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강의가 우리 한국노총의 여성 간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유익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좀 재미없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강의가 끝나니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에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것이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해소, 그리고 다음에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